요새 한국에서는 세이프 투자를 많이 하던데 아직까지는 다들 낯설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세이프는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투자 수단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이제 그 VC나 엔젤들이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지분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대신 그 대가로 이제 주식 몇 주를 받는 건데, 이제 그 세이프랑 이제 요게 한국에서 전환사채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컨버러블 노트라는 게 있어요. 컨버러블 노트라는 게 있는데 세이프나 컨버러블 노트나 이런 거를 크게 보면은 그 투자를 할 때 이제 가격이 정해진 라운드와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라운드 이제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해진 라운드는 주식을 발행하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소위 그 equity financing이라고 하죠. 그 지분을 취득하는 거는 전부 가격이 정해져 있죠. 주당 얼마에 산다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non-priced 라운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라운드에 세이프와 컨버러블 노트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에 처음 왔을 때 17년 전에는 세이프는 없었어요. 아예 그런 컨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Y 컴비네이터가 만들면서 컨버러블 노트는 어쨌든 이게 그 회사의 재무상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어쨌든 빚을 지는 거잖아요, 회사가. 이게 무슨 여기가 미국이 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고 이러는 건 없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스타트업 창업자한테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투자 수단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Y 컴비네이터에서 그 세이프라는 컨셉을 만든 거고요. 작동하는 방식은 세이프나 컨버러블 노트나 이게 비슷해요. 그 투자를 하는데 이게 빚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은 값을 지금 안정하는데 대략 네가 다음번에 그 프라이스 라운드, 그러니까 그 유상증자를 그 주식 발행을 신주 발행을 VC한테 펀딩 받으면서 하게 되면 그때 펀딩 받는 그 주식 유상증자 하는 이 가격보다 조금 좋은 조건에, 왜냐면 먼저 투자했으니까 리스크를 진 그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지금 정하지 않고 미래의 펀딩 라운드에다가 가격을 의존한다라는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non-priced round,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투자를 하는 경우에 수단으로서 세이프와 컨버러블 노트 양쪽이 있고, 요즘에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는 극초기 스타트업,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에 100만 불 이하의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세이프가 한 70%는 세이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그 법무법인, 그 큰 법무법인들은 다 이제 그런 시장 통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한 70%에서 80% 사이는 실리콘밸리에서는 1년 미만의 작은 금액 투자하는 거는 세이프로 하는 것 같고, 이게 또 실리콘밸리만 벗어나도 사실 여기서 이제 같은 그 웨스트코스트에 있지만 시애틀만 가도 그쪽의 엔젤 인베스터들은 세이프보다는 좀 컨버러블 노트를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세이프라는 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발명이 된 일종의 그 인베스트먼트 그 인스트루먼트인 거고, 그러니까 그 투자 수단인 것이고, 이게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세이프라는 게. 이제 그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다 보면 좀 뒤에 나오게 될 텐데.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쨌든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 펀딩에 통계적으로 보면 뭐, 제일 크게 일어나는 곳이 실리콘밸리니까 이쪽에서는 극초기 스타트업한테는 거의 세이프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실리콘밸리에서는 미리 값을 안 정해도 좀 투자에 그 두려움 없이 70% 이상 이렇게 세이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럼 값을 안 정하느냐? 그냥 똑같은 금액을 지분으로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non-priced 라운드가, 가격을 정하지 않는 라운드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게 한국이랑 실리콘밸리가 그 지분 투자를 할 때 이 여러 가지 법적인 거나 회사의 거버넌스에 대한 그 지배 구조에 대한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 그거 자체도 되게 긴 얘기인데, 이제 한국에서 보통 VC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자인데 제가 30억을 펀딩을 받는데 10억씩 3개 VC한테 펀딩을 받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 회사가 A, B, C, VC랑 개별적으로 다 투자 계약을 맺어요. 이 계약서가 사실 100% 동일하지도 않아요. 100% 동일하지도 않고 이게 사실 달라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일단 투자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A, B, C 중에 A, B는
회사를 매각하는데 찬성하는데 예를 들면 뭐 C는 뭐 회사를 매각하는데 찬성을 안 한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게 교통정리가 100% 물론 이제 한국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회사 매각이나 이렇게 청산로 이런 거에 대한 우선권 같은 거는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 개별 투자 계약에. 하지만 그게 모두가 같은 계약에 사인하는 것만큼 클리어하진 않죠. 그렇죠? 네. 모두가 같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은 뭐 이럴 땐 어떻게 하지라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계약서에 써 있는 공식대로 짝짝짝 해서 미안한데 너는 반대하지만 이거는 너는 권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머저리티가 찬성하니까 우리 이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이밍 이슈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반년 전에 펀딩을 받았어도 요번 6개월 뒤에 또 뭔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또 와가지고 저한테 2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뭐 이게 20억이 좀 투자가 이게 마음에 들어 조건이 그러면 또 이게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좀 그렇게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받을 수가 한국의 펀딩은 뭐랄까 이게 개별 사건으로서 개별 계약으로서 계속 꾸준히 일어나도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데에 비해서 미국의 주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본 그 투자를 라운드를 할 때마다 한 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다 하고 이 라운드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부 같은 계약서에 사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서 협상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대신 그렇게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한국 그 스타트업의 예를 든 것처럼 6개월 뒤에 누가 또 와가지고 조금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했게 할 때 이제 기존에 이제 투자자들 이미 앞에 투자해서 같은 계약서에 사인해서 투자한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주식의 어떤 발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클래스별로 보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시리즈 A 라운드였다 그러면 시리즈 A 주식을 가진 사람들 그 투자자들의 뭐 과반수 또는 슈퍼머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아예 그 지분 투자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먼저 앞에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네들은 리스크 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6개월 뒤에 뚝뚝 못 두드려가지고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먼저 진 리스크가 아깝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아예 회사도 생각도 안 하고 투자자들도 너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해. 지금 이 돈으로 이만큼의 마일스톤을 달성한 다음에 훨씬 더 높은 밸류의 큰 펀딩을 받아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법적인 구조는 한국은 모두가 같은 계약서를 서로 협상해서 사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라운드를 하려면은 법무법인이 끼질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뭐 1,000만 불 100억 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일단 회사 쪽 리건 카운슬이 있죠. 회사에 이제 법무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그 텀을 조건을 셋하는 리드 인베스터 쪽에 또 법무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어느 정도 투자 금액을 해놓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다 자기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걸 다 협상이 그래서 어느 정도 텀에 대한 것만 회사랑 인베스터들 간에 합의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보통 텀시트라는 투자 제안서로 해서 서로 사인을 하잖아요. 그건 legally non-binding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관행상은 어기면은 약간 업계에서 매장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법무부를 고용해서 이 법률 문구를 모두가 예를 들어 투자자가 8군데가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1,000만 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회사까지 포함해서 9개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꾸 법률적 이거를 협상을 하고 밀고 당기고 이거는 이 조건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해 이거를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달에서 2달 정도 법률 할 때 걸릴 때도 있고요. 지분 투자를 할 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리드 인베스터가 보드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주주 간의 권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드 디렉터스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거면 그때 뭐는 뭐 이런 게 막 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만든 지 1년도 안 된 회사인데 지금 내가 5억 펀딩해. 근데 5억 펀딩 하려고 한 달 이상을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지분 투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이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커지잖아요. 네. 법률 비용만 그렇게 한 10밀리언 하면은 제 생각에 법률 비용만 거의 한 1, 20만 불 들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100억 받으면 한 2억, 3억은 그냥 법률 비용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 당연히 그걸 또 회사가 투자받은 금액에서 법무법인에 줍니다. 그 투자자들이 투자가 성사가 안 되면 투자자가 자기 법무법인한테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큰 인베스터들한테는 회사가 다 그걸 나중에 리임버스 해주는 형식으로 돈을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리 스테이지에 소액 펀딩하는 회사가
에쿼티 파이낸싱을 그 지분 투자를 하려면은 그 법률적 요건을 다 그렇게 갖춰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5억 투자 받으면서 1억을 법률 비용으로 내기 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가격을 정하고 주식을 주려고 하니까 쉐어홀더스의 권리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거 없이 그냥 다음번에 큰 펀딩을 해서 그렇게 실제로 그 회사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는 펀드레이징을 할 때 그 조건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 리스크를 보상해주면 되지 않니? 이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non-priced 라운드가 생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분 투자를 할 때 이 법률 관계가 모두가 다 그 라운드에서 이해관계가 다 합의가 돼야 되고 그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초기 기업한테는 그냥 가격은 나중에 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안 정해지는 건 아니고 다음 라운드에 보다 20% 싸게 한다. 내지는 다음 라운드가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 가격은 요거를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밋을 설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보통 하죠. 그럼 미국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일단 셀프 투자가 확실히 좀 창업자들한테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에 지분을 못 가져간다라고 생각해서 피어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투자 수단을 이렇게 놓고 보면 지분 투자는 굉장히 회사도 어쨌든 회사의 거버넌스에 투자자의 입김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VC 펀딩 받는 회사들을 델라웨어 법인으로 만들잖아요. 네. 델라웨어 법인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그 회사법상에 이제 이사회에서 정할 게 있고 주주총회에서 정할 게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비즈니스 디시전 중에 중요한 거는 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할 때 이제 그럼 투자자가 이사회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회사의 거버넌스에 어쨌거나 에쿼티 파이낸싱을 그 유상증자를 지분 투자를 받게 되면 그 회사의 거버넌스는 조금 영향을 받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느냐의 이슈죠. 펀딩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점점 더 투자자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세이프나 컨버러블 노트는 사실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인포메이션 라이츠라고 해서 니네 재무 상태를 우리가 요구하면 반년에 한 번 줘야 된다든지 1년에 한 번 줘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회사가 혹시 M&A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투자 원금의 1배 내지는 2배를 일단 우선 회수할 권리가 있고 회사가 청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네가 M&A를 할 때 안 할 때 이 세이프 홀더들의 그러니까 세이프로 투자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나 컨버러블 노트로 투자를 받았을 때는 그런 그 non-priced 라운드에서 했을 때는 어쨌든 회사의 거버넌스는 투자를 안 받은 거랑 거의 동일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equity financing이 가장 investor friendly한 그 투자 수단이고 세이프가 가장 founder friendly한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VC들도 VC에 따라서 선호가 다 갈립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좀 금액이 작더라도 그 프라이스 라운드를 그 유상 지분 발행을 하기를 원하고 지분 투자를 하는 걸 원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 배보다 배꼽이 큰데 그냥 세이프로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보통은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무슨 그 마켓 통계가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딱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 경험상 보면 대충 200만 불이나 300만 불 넘는 펀딩을 할 때는 지분 투자로 하고요. 네. 제가 올해 투자한 회사들 중에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300만 불 넘어간 회사는 전부 그 주식 투자를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200만 불 미만은 거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세이프로 하는 게 거의 노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투자자의 취향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유라 씨 질문에 근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의 컨트롤도 없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러는데 그거는 요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실리콘밸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레퓨테이션 베이스의 그 생태계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나한테 파이낸셜 게인이 없어도 내가 끝까지 이 최선을 다하는 투자자다, 최선을 다하는 창업자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내 레퓨테이션이 쟤는 뭐 그때 했던 회사는 망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최선은 다했다라는 제 높이 산다. 왜냐면 이게 약간 쟤는 성공했으니까 되고 실패했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요, 여기서는. 근데 이게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그 레퓨테이션 중심이고 저는 한국보다 여기가 훨씬 신뢰 자산, 자기의 레퓨테이션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인테그리티 이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한국에서는 약간 인테그리티가 좀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긴 한데 뭐 일종의 정직성, 그러니까 진실성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세이프로 받았기 때문에 뭐 쟤네는 법적으로 나한테 아무 그 투자 나한테 이래저래 할 권리 없어 이러고 예를 들면 자기가 막 되게 자기식으로 뭔가를 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세이프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 어쩔 수는 없어요. 내가 거기 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주로서의 권리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에퀴티 파이낸싱이 생기면 지분을 받게 되는 계약 일종의 그 차용증 같은 게 차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간단한 사적 계약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실리콘밸리에서는 레퓨테이션으로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너는 다시 약간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하겠어. 뭐 약간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VC도 그거를 스크루업을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레퓨테이션에 해를 끼치면서 나쁜 짓을 잘 안 하고 그 창업자도 아니 내가 창업 여기서 한번 하고 말 거 아닌데 이 창업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예를 들면 투자자들은 뭐 쟤는 법적 권리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로 이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는 내 넥스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레퓨테이션을 이 생태계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창업자나 그래서 사실은 그 세이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리콘밸리만 나가도 뉴욕이나 이런 쪽도 여기만큼 그 레퓨테이션 베이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법무법인 이거는 이제 제가 변호사한테 한 1, 2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게 동부 쪽 VC가 리드하는 딜 이게 그 계약서 포맷이 달라요.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한 500만 불 처음에 이렇게 몇백만 불씩 지분 투자를 받는 펀딩을 할 때는 클로징 볼륨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서가 다 들어간 걸 변호사가 이렇게 서명 다 이렇게 받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보내주거든요. 그거를. 네네. 근데 그게 대충 전화번호도 좀 두께보다 조금 얇은 정도의 서류가 와요. 그래서 VC들 보면 파일 캐비넷에 그런 전화번호 같은 걸 회사 이름 붙은 걸 여러 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포맷이 좀 달라요. 이렇게 동부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근데 그걸 그때 저희 그 법무법인 팬윅의 저희 파트너 변호사가 저한테 설명을 해줄 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실리콘밸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게 신뢰를 기반으로 이걸 내가 법적으로 의무가 없더라도 이거 한번 내가 약간 너무 내 이익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의 이게 좀 상식에 어긋나는 걸 했을 때는 매장을 당하는 약간 그런 거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모든 걸 다 뒷바인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리걸리는 루스하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이프나 이런 게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인브레이스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아니 그런 레퓨테이션이 어디서 일단 모든 게 다 법적으로 정의돼야지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서류도 좀 더 복잡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세이프는 분명히 창업자한테 더 많은 룸이 있는 거는 맞아요. 투자를 받았지만 아무도 나한테 법적으로 그러니까 회사 재무자료나 뭐 이런 거 달라는 거 말고는 무슨 뭐 네가 회사 경비 뭐 예산을 뭐 10억 이상 지출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뭐 투자자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세이프로 투자를 받을 때는 창업자 입장에서 제일 마음 편하죠. 근데 그 마음 편하다라는 걸 이제 어떤 그 생태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도태되는 쫓겨나는 그런 시스템 하에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뭐 자기 사익을 추구를 하지는 않죠. 신뢰자산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신뢰자산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또 다른 미국 내 지역보다
훨씬 세이프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전환 시점을 한국에서는 되게 실효성의 문제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나요? 라는 거를 도입한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 저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그런 조언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이프가 있으니까 초기 투자가 활발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초기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다 지분 투자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원래 그 극초기에 그렇게 리스크를 쥐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었고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신뢰 자산 그러니까 창업자가 계약이 루스해도 내가 여기서 또 그 다음 창업을 하거나 그 다음 뭐 뭘 하려면 어쨌든 이 법적인 의무가 어떻든 간에 나는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태계고 환경이 맞물려서 이미 얼리 스테이지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야 근데 이걸 매번 우리가 이렇게 부채로 잡아야 돼? 예를 들어 컨버러블 노트를 할 때도 이거 부채로 잡으면 이게 부담스럽잖아 창업자가 괜히 왜 이게 회사에 빚이 돼야 돼 어차피 뭐 초기 스타트업이라는 게 처음에 한 2년 안에 죽으면 남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걸 뭐 부채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이렇게 심플하게 하자 라는 게 이제 그런 창업자도 마음 편하지 않겠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활발한 초기 투자가 활발하고 그런 신뢰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코시스템이 세이프라는 투자 수단 상당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좀 창업자한테 프렌들리한 유리한 그런 투자 수단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게 반대는 아니거든요. 세이프를 만들어주면 초기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 세이프 만들기 전에도 초기 투자 다 엔젤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도 뭐 지분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컨버러블 노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컨버러블 노트는 옛날부터 많이 했거든요. 초기에 엔젤들 투자할 때나 아니면 회사 이렇게 중간에 좀 어려울 때 기존 투자자들이 브리지 파이낸싱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사실 세이프가 초기 투자를 장려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약간 원인과 결과가 바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누가 물어보시면 보통 그렇게 쭉 답을 해왔는데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 한국에서 전환 시점에 완전 확실하게 이게 뭐냐 약간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이거 완전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고 아무것도 뭐 이걸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실리콘밸리 같은 거 신뢰 자산에 기반한 그 이코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일단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뭐가 맞냐면 세이프를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고 제가 이 세이프로 200만 불을 투자를 받았어요. 20명한테 10만 불씩 200만 불 투자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들은 200만 불이나 투자를 했지만 소액으로 여러 명이 투자했고 자기네들끼리도 다 누가 투자했는지도 몰라도 돼요. 그걸 다 안 알려줘도 돼요. 도의적으로 알려줘야 되지만 세이프는 지분 투자처럼 투자자 리스트가 계약서에 쫙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이프 사실 다른 누가 투자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컨버러블 노트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200만 불 투자했는데 이게 회사가 이게 잘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저랑 직원들이 잘 먹고 그러니까 이게 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처럼 네.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사는데 그 200만 불 투자한 투자자는 뭐 아무것도 회수 방법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실 세이프로 투자한 사람들은 야 이거 좀 회사 매각해서 우리 돈은 돌려줘야지. 근데 그게 뭐 셀러블한 회사인지 아닌지도 또 알 수 없는 거고 이게 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케바케지만 약간 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지분 투자 같으면 조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이프 홀더는 사실 그걸 얘기할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이렇게 뭐 세이프로 막 200만 불, 300만 불 투자 받으신 분들이 그 뒤에 이렇게 그거 지분 투자를 안 받아서 전화 안 되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세이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회사는 그냥 그럭저럭 돼가지고 어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세이프라는 투자 수단이 가진 다운사이드예요.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예요. 근데 이제 세이프의 긍정적 순기능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비용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창업자들한테 그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법률 비용도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되게 간단한 그 문서 한 2장, 3장짜리 세이프 하나 쓰고 보통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순기능으로 보면 시간 절약, 돈 절약, 창업자한테 제일 프렌들리하다.
역기능으로 보면 그런데 창업자가 딴 마음을 먹으면 사실 투자자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건데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사고방식으로는 그래 네가 근데 만약에 딴 마음을 먹어가지고 투자를 200만 불이나 받아놓고 그냥 대충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쪽으로 가면 알았어. 우리는 그냥 뭐 1, 20만, 10만 불 내가 투자한 거 난리지만 내가 너 다음에 창업하면은 절대로 투자 안 한다. 그리고 누가 레퍼런스 체크를 해도 걔 안 된다고 이제 지난번에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생각.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그 신뢰 기반한 그 이코시스템을 그걸로 좀 커버를 하고 대신 그러니까 순기능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시간 비용 절약하고 창업자 프렌들리하게.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그 초기 그 기업이라는 게 미국 기업은 뭐 이렇게 무슨 정부 연구 과제를 해서 1억 2억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좀비처럼 생존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여기는 일단 그러니까 내 돈을 벌어서 내가 버는 돈으로 회사가 연명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를 받든지인데 내 돈을 벌어서 연명할 가능성이 3년 안에 벌어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네. 나가야 되는 거. 펀딩 못 받으면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여기 그 통계를 보시면 대략 엔젤이나 이렇게 시드 투자 받은 다음에 시리즈 A 가는 비율이 아마 절반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그때 한 40%가 60%였나? 어쨌든 절반은 죽어요. 어차피 2년 안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2년 뒤에 어차피 죽을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내가 무슨 뭐 법률 검토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운사이드 얘가 그런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돈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라는 다운사이드보다 여러 개의 얼리 스테이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업사이드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라는 거를 다 닫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이 너무 관료적이고 뭐랄까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태우는 그런 식이 되고 반대로 그래 걔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없지.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뭐 웬만하면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명성에 해를 끼치면서 이렇게 나쁜 이렇게 투자자보다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이런 거는 안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거에서 해서 약간 허점이 있어도 놔두느냐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스템이 예를 들면 신용카드 같은 거 이렇게 그 리펀드 해주고 이러는 것도 한국은 그게 약간 개별 카드 홀더들이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주인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뱅킹도 되게 뭐 요즘은 좀 모바일 뱅킹은 좀 나아졌던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신용카드 같은 데서도 내가 뭐 신용카드를 누가 뭐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누가 내 신용카드가 해킹돼가지고 누가 그걸로 이렇게 뭘 샀어. 그럼 그 카드 회사에 얘기하면 웬만하면 다 카드 회사가 그걸 흡수를 하고 그냥 리펀드를 해주거든요. 대신 또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그 리테일러한테 뭔가 자기가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구멍이 있는 걸 알면서도 순기능 쪽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고 모든 구멍을 막는 쪽으로 갈 것이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필로소피컬한 차이죠. 이게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인데 실리콘밸리 시스템은 좀 전자에 가까워요. 구멍이 있어 그래 걔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극소수의 나쁜 마음 먹을 애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다만 지분 투자 쪽으로 갈 때는 한국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리걸 term들이 되게 자세하고 모든 게 다 공식화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루스한 거는 회사가 극초기에 어차피 얘는 2년 안에 죽을 가능성이 뭐 70%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 어차피 쟤는 17은 죽는데 6은 죽는데 우리가 뭐 그걸 지금 뭐 얘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쭉 혼자 사업할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냐라는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어프로치라고 볼 수도 있죠. 확실히 좀 생태계가 신뢰 기반을 자산으로 하고 있고 규모 자체도 크다 보니까 이 세이프 투자가 선순환에 있어서 엄청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아까 전에